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네,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말 시간의 흐름이 번개 같아요. 10강 참 대장정의 여정이었어요. 대면 강의는 자료를 띄우면서 대화하듯이 하면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의미하게 진행할 텐데 온라인 송출 강연은 편리성을 누리는 만큼 학습자들은 쉽게 접근하고 쉽게 스치듯 지나쳐서 마음의 새김이나 스며듦이 더 줄어드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반면 온라인 송출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어, 몇 배의 수고를 해야만 하는 거죠. 많은 준비를 해서 교육안을 만들어야 하고 녹화를 해야 하고요. 물론 일정 기간 지나면 닫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실제로 3학기 전에 현대문학을 통한 인문학 강연은 그렇게 했어요. 그땐 제가 석사 박사 과정에서 문학교육학을 전공하고 또 아동문학 창작 석사도 하면서 나름 문학에 대한 정립은 좀 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굴지의 작가나 문학 교육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감히 제 강연을 열어둔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연이라는 것이 각자 바라보는 관점, 철학,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열어둬도 상관이 없었겠지만 아무래도 대가들 앞에서 뭐 하냐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열고 닫았고 그림책 인문학은 25년 넘게 그림책을 탐색하고 연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수많은 그림책 마니어들에게 크게 작게 길 안내도 해온 터라 제가 그림책을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녹여낼 수 있었어요. 물론 학습자들만을 위해 열었다가 닫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삶의 먼지만큼이라도 작용한다면 그 또한 보람이겠다 싶어서 닫지 않기로 했고요. 세상은 갈수록 어렵고 척박하고 보이지 않는 독재와 억압이 작용하고 경제 전쟁의 살얼음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누군가에게 조금은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이 된다면 이 또한 덕을 짓는 일이고 보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서 고생하기도 합니다. 간편하게 교환에 따라 강연만 하면 그만이지만 학습자로 들어오신 75명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속한 공간에서 한마디씩만 나눠도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대장정을 해온 것입니다. 왜 있잖아요. 뭔가에 몰입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면 잠시 멘탈이 털린 기분? 그건 아마도 이뤄낸 성취감과 함께 이제 다 마쳤다는 안도감이 겹쳐서 생기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저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강연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을 언급해요. 그림책 쪽에서는 제가 아마도 인문학을 좀 많이 거론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최첨단의 사회가 돼갈수록 인간 소외는 심해지는 것이죠.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대놓고 소외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계화가 되면서 편리함을 쫓고 그러다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뤄나갈 것들을 하나씩 기계한테 맡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문명의 발전에 따라 더욱 진화되는 기계들이 우리 눈앞에 있고 정말로 아주 쉽게 그 기계들을 선택해서 손에 놓은 순간부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인간의 기능과 관계들을 하나씩 스스로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덕분에 인간의 추론력이나 기억력이 줄어들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덕분에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죠. 그런 뇌기능뿐 아니라 인간이 노동을 해야 할 자리에 로봇 기계가 들어왔다거나 사람과 사람끼리 대면 대신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화면으로 만난다거나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정서적
그 어떤 뇌를 활용해서 상대방과 표정, 제스처, 성향 등을 판단하고 조절하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일 따위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더욱 건조해지고요. 인간은 본디 사회적 동물로서 최상위에 속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포기 과정을 통해 정서적 뇌의 형태가 변화되고 심리적 장애를 겪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지 않을까요? 그 인문학 중에 심리학이 미래 분야의 큰 몫을 차지하는 것도 그 이유이고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예술 분야이고 그림책 또한 시각예술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동화책, 어린이책으로 인지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지만 팬데믹 시대의 출판계에서 그림책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돌풍을 일으킨 것도 성인들이 그림책을 보게 됐다는 점이에요. 어린이책으로 여기던 성인들이 그림책에 집중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이런 점을 다 이해하려면 2시간씩 몇 번의 강연으로 풀어놓아야 할 텐데 혹시 저희 대동문밴드에서 그림책 연구 강연을 개설할 때 그런 자세한 맥락은 듣기로 하시고요. 오늘 그림책에 대한 성인들이 어쩌면 예술의 생비를 시작했다는 점이죠. 생비. 그러니까 예술의 생산과 소비입니다. 학교 교육을 이수하던 초, 중고 시절에 예술의 소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들은 그림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할지를 몰랐고 어떻게 표현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그림책을 보면서 예술 감상의 충만함이 어떤 만족을 주는지 서서히 스며드는 것이었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작가로서 도전해 본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스토리텔링을 해준다거나 하는 생산활동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멋진 순환인가요? 여기에 더해서 그림책을 통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알아가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 인문학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5가지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어요. 5가지라기보다 이제 4가지 정도인데요. 인류가 염원하는 평화와 존엄성이 따르는가? 그러지 않겠어요? 인류는 정말 평화를 원하고 존엄성을 원해요. 그렇다면은 그림책에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야겠죠. 2번째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감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림책의 인문학에서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멋진데 우리나라로 와서는 공감대가 떨어진다. 그리고 80년대에는 공감했는데 2022년대에는 좀 뒤로 놔두게 된다. 이런 것은 인류에서 인문학으로 따라가기에는 좀 애매한 점이 있죠. 즉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녔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3번째로는 그림책을 보는 독자에게 마음의 위로와 리폼, 그러니까 삶을 재설계할 수 있는데 기여했는가인 거죠. 4번째로는 삶의 에너지를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가. 우리들이 그림책 인문학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저랑 10강을 만나는 중에 이런 4가지의 욕구를 좀 충족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림책 인문학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짐작하지 않을까요? 이번 학기를 다 들으시는 분은 이런 점을 좀 점검해 보시고 자신에게 잘 적용되는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구 두드림 그림책 인문학의 과정에 대한 제반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이다 보니까 동영상이다 보니까 띄엄띄엄 읽게 되고 가장 10강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먼저 배치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책으로 만나는 생과사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삶을 중점적으로 봤으니 오늘은 죽음을 만나봐야겠네요. 죽음. 우리는 한 번도 죽었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맨 처음에 좀 전에 우리가 인문학에 대한 질문을 해봤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해보고 좀 의아스러운 시간이죠. 지난주에 목록에 넣지 않은 게 들어왔어요. 목록의 시간, 명복의 시간. 네. 명복의 시간을 이번 시간에 좀 더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별의 의식이라는 것도 만나볼게요. 그 다음에 죽음의 뒤안길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왜 죽음을 만나보고자 하는 건지 볼게요. 네. 질문을 던져볼까요? 네. 죽음.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죽었다는 사람을 만난 기억이 있을까요? 죽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죽음을 경험한 적도 없고 죽었다는 사람을 만나보신 분이도 없고 되게 개병 같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인가 그 철학가가 죽음은 인류의 가장 큰 사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단어와 의미는 있지만 실체는 만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 두려워서 삶의 형태를 결정하고 죽음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의 이어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류가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고요. 공부를 하는 것도 성공을 하고 돈을 버는 것도 건강을 지키려 하는 것도 죽음의 실체를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그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 그렇다면 죽음을 다룬 책을 먼저 만나볼까요? 네, 이 작품은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오늘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죽음. 말할수록 여러분도 저도 무거움이 느껴지긴 하죠. 하지만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생이 있으면 사가 있고 피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죽음 계속 말하고 가야 되겠어요. 이 작품을 쓴 원혜영 작가님의 작품에 그 느낌들이 강하게 묻어나요. 표지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눈인지 꽃인지 모를, 그리고 흰색과 노란색이 흩뿌리는 듯하고 길 위로 고양이가 막연히 걸어가네요. 앞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뒤로 가는 방향선이네요. 되게 전진하는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왼쪽으로 가요. 제목도 보일랑 말랑, 작가 이름도 거의 보일 듯 말 듯. 네. 이 작품을 쓰고 그린 원혜영 작가님은 중국과 인도에서 오랜 시간 판화 공부를 하셨고 생과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듯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생을 마치고 떠날 때 조금 편히 가길 바라는 것으로 명복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것을 생과사의 중간이라는 고 표현했어요. 작품을 진행하면서 그런 명복을 빌어주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장례 문화를 많이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작품은 처음부터 길에 외롭게 혼자서 먼 길을 떠나는 아기 고양이가 등장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합니다. 자, 이렇게요. 보셨죠? 표지에 그렇게 보이네요. 제가 그림을 좀 생략했는데 인터넷에서 가져오기가 한계가 있어서요. 근데 맨 처음 면에는 긴 길에
외로이 고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하게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바로 아기 고양이 곁으로 다가오는 곰아저씨 안내로 먼 길을 떠납니다. 그 안내는 아기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던 때, 그것은 지금 이렇게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즐겁게 놀았던 때이고요. 꿈을 이루려고 부단히 움직였던 때도 있어요. 그 여정을 다시 밟아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그리운 엄마도 만납니다. 다 돌아본 아기 고양이가 있던 자리는 자그만 눈 무덤이 생겨나고요. 그러면서 아기 고양이에게서 나 여기 있어요 라는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본 순간에 이 작가의 철학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생과 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쩜 이렇게 순하게 이어질까요?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양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게 보이거든요. 이제 다시 그림책의 상징으로 독자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작가의 의도와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 감상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아기 고양이는 생을 마무리하는 수많은 생명체라고 할게요. 이 그림책에서 작은 아기들이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혼자 살아가는 길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이 편안하고 조금은 따스하게 떠났으면 좋겠다는 동기일 수 있어요. 작가가 이 책을 쓸 때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면으로 생과 사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할 때 이렇게 좀 접근해 봅니다. 작은 동물들, 큰 동물들, 심지어 인간까지 자연의 수레바퀴에 있는 존재들은 결국 태어났으니 주어진 만큼 살다 떠나겠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이니까 안내자도 필요하고요. 이 책은 그 안내자가 곰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길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물론 힘들었던 것은 이 그림책에 생략돼 있고 언급되지 않아요. 즐겁고 희망적이고 좋았던 때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희로애락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생략된 부분이 읽어내야겠죠. 심지어 못다 이룬 것까지 누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루지 못하고 다 떠나요. 죽을 때까지 자기의 소망은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생애 시간 동안 일을 다 정리하고 그때 명복의 시간에 만나는 거죠. 마지막에 헤어졌던 엄마까지도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집중되는 것이 엄마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인 태중에서 잉태돼서 세상에 나왔고 모든 생명체는 생체가 되면서 성체가 되면서 모체에서 분리되듯이 인간도 동물도 결국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나요? 이 작품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생과 사의 중간인 명복의 시간에 영혼이라도 그 분리된 모체, 엄마와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영환 없이 또 다른 곳으로 편안하게 가는 것이고요. 제가 작가님이 궁금한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동양 철학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의 응집이 하나의 생명체로 만들어져서 삶을 우리가 살고요. 그것이 다 됐을 때는 다시 응집됐던 미세한 것들이 다른 형태로 재구성돼서 만들어지고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없고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죽음의 관점으로 이루는 여러 책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죽음학이라는 인문학에서 다루는 수많은 책들의 공통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죽었다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미세한 존재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다가 그 존재들이
그 존재들의 시간이 다 되면 다른 존재로의 변이를 이루어지는 것, 이걸 윤회라고 동양 철학은 말했습니다. 물론 서양 철학에도 되게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공통된 책으로 보면은 나로 살아가는 기쁨, 이 책도 굉장히 의미부여가 큽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10가지 주된 거짓 신념들을 파헤치고 이러한 거짓 신념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으로 몰아넣는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나아가서 이 같은 거짓 믿음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임사 체험에서 깨달은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었다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데 죽음이라는 추상적 용어를 통해서 이제 끝났다. 이 세상이 다 끝났고 더 이상 나는 없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회피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혼들의 여행 시리즈인데요. 죽음에 대한 이해 없이 삶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죽음을 직접 이해하지도 않고요. 회피해버려요. 그런데 이해를 해야 진짜 삶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영혼이 그 다음에 지상에서의 삶이 끝난 뒤에 영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생에 대해 더 강한 에너지와 희망을 얻는다고 합니다. 영혼의 세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이 책은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새롭게 열린 시선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동양 철학이 아닌데 되게 닮아 있어요.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브라이언 와이스가 환자 캐서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게 된 다양한 환생 사례와 그 메시지를 기록한 책인데요. 수개월에 걸친 최면 치료를 통해 저자는 환자에게서 무려 86번의 전생의 기억들과 다른 차원의 영적 존재로부터 보내온 메시지를 듣게 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적 검증을 위해 수많은 자료를 뒤지고 회의를 거듭하던 저자는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전생이 있고 환생을 거듭하면서 보다 나은 존재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해요. 윤회와 똑같죠. 미세한 존재가 해체되고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고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면서 점점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기회를 얻는다는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런 연구 과정 중에 이 환자 캐서린의 불안과 공포는 치유되었고 삶에 대해서의 자세와 마인드가 변화되면서 엄청 열심히 정말 숙연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죽음학 개론입니다. 죽음학 권위자인 최준식 교수의 죽음학 시리즈 중에 제1권으로 죽음을 회피하고 부정하는 한국인에게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이 책은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단지 생물학적 죽음의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례나 재래 또는 유족들의 슬픔 치유부터서 죽음 교육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외국의 죽음학 관련 내용을 번역하는 책에서는 아까 우리가 세 권을 만났죠. 그런 책에서는 이해도 어렵고 공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한국인 특유의 민족 정신이 있어서 한국인 특유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한국식 죽음 간의 이해나 죽음 교육을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맥락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고려한 죽음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최준식 교수의 죽음학개론을 여러분한테 강추합니다. 4권 다 읽으면 더없이 좋지만 한 권을 선택한다면 저는 이 죽음학개론을 권유해요. 굉장히 진지하지 않고요. 우리를 그 죽음을 통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둡고 그늘진 것이라고 애써서 그냥 쳐다보고자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요. 네. 이외에 정말 많은 책들이 죽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죽음. 우리는 정말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아예 멀리 두고 봅니다. 하지만 과학과 마음 공부가 만나는 이 시대에 마음을 열고 죽음이라는 본질을 만나볼 때가 아닐까요? 어떤 이는 전쟁을 언급하고 윤회를 언급할 때 종교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종교적 철학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불편함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내세를 부정하는 이도 있을 수 있고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죽고 나면 그 다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죽었다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죽음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각자 죽음에 대한 생각은 취사 선택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종교든 그냥 철학이든 아님 죽음 이유를 부정하든 공통점이 있죠. 어떤 거요?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자신이 죽거나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든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습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는 누구도 다른 이견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의 저자 오쇼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될 때에만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될 때에만. 자신이 아닌 것이 되려고 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네요. 죽음은 결코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갑작스런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의 성장이다. 놀랍지 않나요? 오쇼가 한 말이 죽음은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의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죠. 사실 탄생은 죽음의 첫 번째 부분이고 죽음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여행은 탄생과 함께 시작되고요. 우리가 생일이라고 부르는 날은 실제로는 죽음의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행은 계속 될 것이고요. 이렇게 오쇼는 주장합니다. 결국 시간의 영속성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살아가는 동안 잘 살아야겠다는 명제가 따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을 생각했을 때 결론은 결국은 잘 살아야겠다는 명제예요. 이제 앞서서 나 여기 있어요는 존재하는 자신의 죽음이라면 떠나고 보내는 죽음의 의식을 함께 하는 것을 볼까요? 네, 쿰고니의 하늘입니다. 데지마 게이자부로의 작품인데요. 데지마 게이자부로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낳고 자라고 성장하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 자기 고향에서 창작 활동을 해요. 그리고 그가 써놓은 그림책은 거의 가족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주제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녹아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배경으로 해서 가족 사랑을 풀어놓았어요. 그런 점에서 정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책이고요. 다 판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고니의 하늘은 봄의 배경을 이루고 있고 큰고니는 겨울철새이기 때문에 봄이 되면 고향으로 떠나가야 해요. 그래서 고니들은 떠날 채비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변의 고니들은 다 짝을 이루고 무리를 이루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은 떠나지를 못해요.
가족 중에 한 막내 고니가 병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그림책은 그림을 펼쳐놓고 구름이 상징하는 것을 만나봐야 합니다. 그런데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그냥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로 이동을 하고 동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봄꽃이 돋아나고 이제 더 이상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지점, 따뜻해지면 고니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봄꽃들이 속속 돋아날 때쯤 막내 고니를 남겨놓고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떠날 준비로 목청껏 울고 결국은 떠나요. 막내 고니가 그 떠나는 뒷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물로 쫓아가지만 따를 수가 없죠. 날지를 못하니까요. 저 멀리 점처럼 사라집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구름이 다시 등장하고 그 구름들은, 동그란 구름들은 가족으로 다시 나타나요. 마지막을 의식하려고요. 가족들은 그 막내 고니를 둘러싸고 하늘을 향해 목청껏 울고요. 그 울음은 죽음의 의식이죠. 제가 이 책을 많은 선생님들과 만나볼 때 가족 사랑에 대한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생과 사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죽음의 의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 동안에 막내가 편히 떠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죽음의 의식을 치르고 막내는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떠나죠. 비로소 가족들이 떠나고 북쪽 나라로 갔을 때 한 번도 없던 빨간 빛이, 주홍빛이, 찬란한 색깔이 색채로 채색이 돼요. 그리고 북쪽 나라로 와서 안주할 때 하늘에 이렇게 막내의 죽음의 모습이 그림자로 장렬한 구름으로 다시 만나요. 다시 돋아나는 거죠. 하늘에 막내인 것 같은 구름의 모습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거는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인문학서 죽음을 다룬 책들,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 오쇼, 모두 공통적인 것은 미세한 것들이 결합되어서 주어진 시간을 잘 살고 다시 미세한 존재로 결합된 것은 해체되고 다시 그 존재들이 다른 모습으로 형태의 변이를 이룬다고 한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상징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작가는 그렇게 그려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것, 그림책의 재해석이라는 것은 진행되는 순간에 어떻게 이야기되고 전개되냐에 따라 이야기의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아까 출발하기 전에 죽음의 의식을 이루었고 다시 구름으로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은 다시 해체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생각해야 될까요? 네, 여기 죽음의 본질은 온전히 이해했을 때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주어진 시간의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죽음이 어둡고 무겁다고 한쪽으로 미뤄둘 게 아니라 죽음의 본질을 연구하고 탐색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건지 잘 살아가는 모습을 정의 내리고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죽음 교육은 결국은 삶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저랑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온라인 대동문 북크리에이션 밴드는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림책을 좀 더 깊이 탐색하시고 싶은 분은 그곳에 들어와서 함께 또 만날 수 있고요. 또 여기는 이 그림
그 온라인 채널은 닫지 않으니까 다시 만나고 학습하시고 싶다면 또 링크에서 만나시고요. 서구 두드림 인문학 2학기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날지는 아직 미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송출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저도 많이 성장을 했고 여러분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대체로 온라인 송출은 원사이드 강연인데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잘 이루어 나가서 댓글도 많이 달고 후기도 많이 남기면서 결코 원사이드 강연이 아니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